안녕하세요. 판례 강의 오늘 개강하겠습니다. 이거 10회차 정도 진행할 거고요. 강의 순서는 저희 기본 강의 때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파트 1 절차 총칙, 파트 2 거절 이유, 파트 3 출원 절차, 파트 4 심사한 심사와 공개, 파트 5 특허 실시권 질권, 파트 6 배타권 침해 실제, 파트 7 심판 소송, 파트 8 PCT 출원. 요렇게 순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OX 문제 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OX 문제 앞쪽에다가 그 싹 모아놨어요. 그 파트 1 문제들은 조문은 2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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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노트는 2번호, 2번호, 2번호. 요거 보신 분들 계세요? 그 OX 문제 제일 앞에 있어요. 제일 앞에. 많이 봤겠죠? 그 다음 모의고사 다 왔어요? 근데 모의고사 그 현장 와서 감시하려고 그랬는데 다 왔어요? 그거 와서 그거 보고 가야 됩니다. 150등 찍고 가라 그랬습니다. 강평은 제가 혼자 인강으로 촬영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올라갑니다. 온라인 분들도 모의고사 강평 수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별도 구매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별도 구매는 별리사스쿨 네이버 그 도서몰에서 가능합니다. 별리사스쿨 네이버 도서몰. 그 다음에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나갈게요. 2페이지 공동 출원에 대한 공식송달. 이 절차 총칙 쪽입니다. 작년판 보시는 분들은 네, 추록 올려놓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 추록 올려놓겠습니다. 작년판 보시는 분들도 추록 참고하시면 따라오실 수 있어요. 1번 공동 출원인.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개념 설명 같이 해드릴게요. 갑하고 을하고 공동 출원했을 때 얘네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아무나 절차 밟을 수 있어요. 갑이 여기서 뜬금없이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을이 여기서 뜬금없이 명소등을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각자 대표라고 합니다.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꼭 둘이서 같이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아무나 밟으면 된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바보 같은 애가 절차 밟아버렸을 때 같이 또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싫으면 대표자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를 선임하면 대리인하고 비슷하게 위임장 같은 거네요. 을이 뜬금없이 심사 청구한다. 이거 몰라도 되는데 얘 46조 위반으로 절차 무효될 수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46조하고 반려사유 내가 잡아드린 것만 외우라 그랬었어. 지금 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얘네들이 서류를 내는 상황이고 지금 거는 서류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건 갑이나 을이 특허청에다 서류를 내는 상황이고 그걸 절차를 밟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요번 거는 서류를 받는 상황. 내가 특허청한테 받는 상황. 갑하고 을하고 공동 출원했었습니다. 심사 청구도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심사 청구했다고 할까요? 각색입니다. 사안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각색을 할게요. 심사관님이 거절을 통지도 했어요. 갑에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안에 을이 의견서 보정서를 내요.
그러면서 난 사실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데 앞으로 남산맨션에 거주하겠다. 이 한남동에 남산맨션이라고 저 호텔을 아파트로 만든 데 있어요. 나 여기에 거주할 테니까 앞으로 서류는 그리고 값 없다. 값 없으니까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허청이 또 거저 결정을 갑한테 보내요. 근데 갑이 한국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소지에 갑이 없어요. 이제 해외로 가버렸어. 해외로 가버려서 거저 결정을 송달을 했는데, 송달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도 써놓을까 잠깐? 송달 방법이 직접 송달, 직접은 거의 없습니다. 실무에서. 우편 송달, 이게 메인이에요. 등기 우편. 온라인 송달. 저희는 변리사들은 다 이거 합니다. 사실 변리사들은 온라인 송달. 그 다음에 공익 송달 이렇게 있는데요. 우편으로 주소지에 보냈더니 이 사람이 안 산대. 그리고 온라인 송달은 이제 이 사람들이 안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공익 송달해 버립니다. 이게 우편 반송되자 공익 송달을 때려버려요. 공송달이라는 것은 특허공보의 게재에서 올리는 걸 말하고요. 올리면은 2주 지나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주 지나고 그냥 받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공송달 때려버리고 2주가 지났어요. 그럼 이제 거저일적 받은 것처럼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 거불심 청구 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3개월도 지났어. 다 지나고 여기서 까바구리 거불심 청구한 사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그냥 그 참고 삼아서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특허청과 심판원 절차 총칙 배울 때 기간 경과에서 서면 제출한 반려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심판 단계에서는 그 반려사유 말고 법원에서 하는 방식 절차로 많이 간다 그랬었죠. 이 기간 경과가 법원 쪽에서는 각하 심결을 합니다. 우리 특허청 쪽에서는 반려를 했었잖아. 법원 쪽에서는 각하 심결을 해요. 기간 경과가 심판에서는 각하 심결합니다. 절차 각하 심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심판원에서는 반려하고 저 절차 각하하고 섞였다 그랬잖아. 섞였는데 보통 법원식의 절차를 많이 진행을 해요. 그리고 누가 특허 이의 신청하신 것 같던데 이의 신청 없습니다. 다 기각. 누가 한 문제 이의 신청하신 것 같던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냥 정답 변화 없다라고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해설도 안 달았어요. 정답 변화 없습니다. 0.1초 만에 기각. 특허 이의 신청 거리 없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심판은 각하 심결해 버립니다. 너는 지금 공익송달이면 2주 지나고 네가 받은 것처럼 되는데 받은 날부터 3개월 거불심 청구 기간이죠. 이거 다 지나고 했기 때문에 다 지나고 하면 뭐 해야 돼? 우리 기간이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였잖아. 계산된 거 여기고 너 연장된 바도 없고 지금 추후 보완 사유 없다고 보고 그럼 너 끝났다. 각하 심결했는데 불복합니다. 특허법원 가고요.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어요. 그랬던 사안.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먼저 법원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장난을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변론 갔다 왔잖아요. 말장난 하는 게 여러분들의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그럴듯하게 하는 거. 언어의 마술사처럼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장난 하는 거. 그 기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11조 각자 대표 규정 여기 보면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각자 절차 밟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이거는 송달과 관련된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과 을 그 당사자가 두 명일 때 송달을 누구에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규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송달. 공송달이 조문이 200 얘가 219조죠. 얘가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공송달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정확하게 누가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이게 빠져 있어요. 이렇게. 심판 단계에서는 제가 처음에는 이런 것도 좀 잡아드릴게요. 이런 게 이제 판례에 흥미가 유도되니까. 심판 단계에서 심판관님은 각하 있잖아. 각하라는 게 심판관님이 기간 오바로 본 거예요. 어떤 논리 구조에 따라서 심판관님은 기간 오바로 봤냐면 11조 각자 대표라고 해서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을 나는 똑같이 확장 해석하면 판례는 다 확장 해석입니다. 말장난이에요.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나온 겁니다. 나 이거 그대로 확장하면은 당사자가 여러 명의 경우 아무나 송달받으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아무나 송달이 불능하면 송달 불능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11조가 아무나 절차 밟을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난 그 논리를 확장 해석했을 때 아무에게나 서류를 주면은 받은 것처럼 되고 또 아무라도 서류를 못 받으면은 공송달 조건이 만족된다고 난 보겠다. 그리고 219조에도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전원이 주소가 불분명해지 라는 규정이 없다. 누군가가 주소 불분명하다고 써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가 불분명하다고 돼 있거든요. 서류를 송달받을 자는 당사자가 여러 명 아무나다. 그러니까 아무라도 불분명하면은 공소를 한다. 난 그렇게 해석하겠다고 심판관이 본 거야. 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법리예요. 조문에 써 있는 걸 가지고 난 이렇게 확장 해석하겠다. 근데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걸 가요. 논리기법이 이거 2차 때도 많이 씁니다. 잠깐만요. 저 너무 더워갖고 여러분도 안 더워요? 아니 근데 이건 가을 옷인데 더워요? 그래? 그래. 잠깐만 논리 구조가 근데 요즘 강사님들이 마스크 벗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웃어? 마스크 벗는 사람 없어? 그래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 강사들이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가 세 개를 많이 합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2차 때도 많이 하니까. A면 B고 이거 제일 많이 해요. B면 C고 C면 D니까 따라서 A면 D다. 꼬리 물기. 이걸 변리사들 쇼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것도 많이 합니다. 저울질. 얘 이렇게 봐주니까 얘도 이렇게 봐주는 게 공평하다. 정확하게 균형 맞춰야 된다. 또는 저울질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불균형해도 얘 먼저 우선시하겠다. 이런 논리기법. 그 다음 마지막이 이거요. 이게 제일 치사한 논리기법인데 생각보다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만약에 X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X는 일단 아니다. X는 아니면 그 다음 주장 뭐 있지? Y 있어? 그럼 Y다.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논리기법이잖아. 되게 많이 해요, 실무에서. 지금 거는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특허법을 왜 만들었냐? 기본적으로 특허권자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냐?
지금은 출원 단계죠. 그럼 특박권자죠. 특박권자 보호해 주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한 명만 불명일 때 바로 공소송달하는 것은 얘들 너무 억울할 수 있다. 그리고 봤더니 중간에 이 의리 제출하면서 갑은 이제 없고 지한테 보내라는 취지의 내용도 중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도 울한테는 보내지도 않고 갑한테만 보냈다가 갑이 없다고 해서 공소송달하는 것은 이 특박권자들한테 보면은 좀 가혹할 수가 있다. 특히 공소송달이라는 것은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주 예외 상황에서만 진행을 해야 된다.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특박권자 보호해주기 위해서 전원의 주소가 불명일 때만 공소송달해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제3자 불이익이 있냐? 없다. 이 논리기법으로 와요. 지금 거는 이걸 칩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 그 주구장창 말했잖아요. 특허법은 특허권자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 판례에서 이렇게 써먹거든요. 다시 합니다. 공소송달이라는 것은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특박권자나 특허권자한테 굉장히 가혹할 수가 있어요. 나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돼서 내가 어떤 절차를 밟을 거부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게 끝났대. 이게 너무 가혹할 수 있어서 이들을 위해서라면 전원의 주소가 불명일 때만 공소송달하는 게 이들이 덜 억울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들 도와준 거잖아. 특박권자 도와준 거잖아. 도와줬을 때 제3자 불이익이 가중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도와준다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리사가 되면 원고 피고 주장이 이렇게 되고 이걸 더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이 판사가 잡아주는 거야. 봐봐. 이제 저 같은 심판소송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A는 11조에 각자 절차 밟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물론 조문은 없지만 송달도 아무나 받으면 될 거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어떤 효력이 되면 송달도 된다고 보자. 그리고 공소송달 보면은 누군가가 주소 불명이라고 돼 있는데 11조가 아무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아무나 한 명이라도 주소 불명이면 공소송달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A 대리인이고 B 대리인은 그렇게 하면 특박권자, 특허권자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래서 공소송달 앞에 안 써 있다 하더라도 전원이 주소 불명일 때만 공소송달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억울하다. 억울한 상황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저기서 분명히 우리 고객인 을이 중간에 나한테 보내라고 했었는데 왜 을한테는 시도도 하지 않으시냐. 이런 것들이 너무 가혹하다. 이거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누가 더 판사의 신금을 울리냐에 따라서 판사가 정해주는 게 심판소송이에요. 지금 이거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당사자들이 어떻게 싸우는지까지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판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처음 개강이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판례 노트 밑줄 보시면 2페이지 공동출원에 대해서 219조 공소송달하기 위해서는 공동출원 전원의 주소 영업소가 불문에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여야 되고 이게 조문에 없습니다. 판례가 만든 겁니다. 이러한 공소송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1인에 대해서 이루어진 공소송달은 부적법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대법원에 을한테는 보내보지도 않고 갑한테만 보냈다가 갑이 한국에 없네. 그래갖고 공소한 것은 이거 잘못됐다. 부적법하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갑하고 을은 아직까지도 송달을 안 받은 거예요. 아직도 안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거불심 청구한 것은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 내에 들어간 거다. 때문에 각하할 것이 아니라 거저 결정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해라. 참고로 거불심 갔다가 신결 가고 특허본 거 대법원에서 다 깨버리잖아. 깨버리면 특허본 다시 내려가고요. 심판원 다시 내려가서 심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례를 공부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특허에 대해서 조문도 자신이 좀 생겼고 그다음에 이런 논리 말장난하는 게 재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이 판례 노트의 모든 문장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논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에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사안을 써놨습니다. 이걸 다 읽어보는 거야. 흥미있는 분들은 이것까지 다 읽으면 어디에 좋냐면 나중에 2차에서 되게 좋아요. 2차는 여기 써있는 사안을 그대로 문제를 내거든요. 사안 읽자마자 야 이거 이 판례 문제잖아 떠오르면은 굉장히 우월한 지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도 판사가 최대한 고민을 해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나도 공감해보자 하면 아 이거 심판소송변리사 이런 거 하는 거구나라고 맛보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그 미래에 내가 해보고 싶은 일, 거기 도움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수업 듣고 나서 이 모든 문장을 다 읽어보는 거야. 특히나 2차까지 욕심 있는 분들은 4강까지 다 읽어보는 거지. 두 번째는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 수업을 듣고 밑줄만 보는 거야. 밑줄만 시험 문제 나오거든. 밑줄. 물론 밑줄 아닌데서 시험이 나오는데 밑줄만 이거 있으면은 시험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시간 없는 분들은 밑줄만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제가 조문이나 조문 특강이나 조문 1독 할 때나 그럴 때는 필기했던 그림들도 한번 그려보라고 했었는데 판례부터는 굳이 그림까지는 안 그려도 돼. 이 그림 없어도 내용 잘 이해되거든요. 판례부터는. 용어는 제가 또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한번 보고 그렇지 요런 내용이었지 하고서 밑줄 보면 끝나. 아주 쉽게 끝나. 그리고 OX 문제 보라고. 판례는 쉬워. 왜냐하면 좋은 문제는 꼬고 정말 기발한 방식으로 틀린 지문을 꼬기 때문에 조문을 보고 문제를 봐도 야 어떻게 이렇게 꼬아놨지? 라고 해서 어려운데 판례는 그렇지가 않아요. 판례는 거의 단순하게 나오고 정말 심각하게 꼬지 않기 때문에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줄 가볼게요. 특허청장님은 이거 특허청장이 왜 나와 여기서? 이거 지금 저 청장님 왜 나왔어요? 다음 7월 월말 모의고사가 여기 시험범위입니다. 지금 청장님 나온 게 갑하고 을하고 거불심 청구했죠? 그래서 각하당했어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특허법원 가요. 근데 이거 기억나세요? 파트 7에서 했었는데 얜 결정계야. 결정계라는 것은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원은 무조건 당사자인 법원은 결정계라는 게 우리 사건은 없어요. 우리 사건은 결정계라는 게 없습니다. 얘 당사자계여야 되기 때문에 누굴 꼭 데리고 와야 돼요. 이건 혼자여도 되고요. 데리고 올 때 이 원고는 진 사람, 당사 참가인 참가 시점 거부된 자 중에서 진 사람, 당사 참가인 참가 시점 거부된 자 중에서 진 사람, 피고가 누구 데리고 와? 청장님 모시고 오세요. 여기 특허법원에서도 이제 지면 야 이거 각하 잘 됐다 그러면 기각시켜버리거든요. 기가 막히게 가버려라. 심판원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대법원 가. 그럼 여기도 상고인, 피상고인이라고 해서 당사자결하거든요. 이거 진 사람이 상고인, 이거 이긴 사람이 피상고인. 특허법을 졌으면 상고인이 가버리고 피상고인, 청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계속 등장하시는 거예요. 특허법원, 대법원에서는. 이분입니다. 이분. 근데 이분이 소송을 하실 수는 없고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리인이 변리사만 있지 않습니다. 심판관님들 중에서 소송 수행자라고 요 사건만 하시는 분들이 소송 수행자라고 국가를 위한 지정 대리인 제도가 있어요. 변리사 아닌데도 대리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 오세요. 그분들이 하십니다. 청장님이에요. 청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소송 수행자님이 주장하신 거겠죠.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특허 관리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이를 수리해서 절차를 진행.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었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을이 의견서 보정서 내면서 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앞으로 한국에 어디 갈 겁니다. 여기 주소로 무조건 서류 보냈어요. 지금 제가 갑하고 연락이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로 서류 보냈어요. 이건 내가 냈다 그랬잖아. 이걸 냈는데 을한테 송달해보지도 않고 공소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라면서 을이 하소연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을이 이긴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이 그거 타당치도 않다. 거기서 하소연하고 있는데 저 필요 없어요. 저 우는 거 보지 마세요.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청장님은 을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나중에 저 남산맨션 갈 거니까 여기로 보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을이 이 당시 지가 입으로 미국에 있었다고 했다. 미국에 있는 애는 원래 의견서 보정서 자체를 낼 수가 없다. 우리는 저 한국에 있는 사람 제내자 아니면 제외자, 이게 제외자잖아. 제외자면은 서류 받지도 않는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때 깜짝 모르고 그냥 받고 넘어간 것 같은데 원래는 받지도 말아야 될 서류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남산멘션으로 보내라는 말 우리한테는 그거 쓰잘데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청장님이. 원래는 지가 집으로 미국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거 반려시켰어야 된다. 받지도 않았어야 했는데 그냥 받고 넘어가 줬는데 받지도 말아야 될 서류이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주소는 내가 고려할 필요도 없어서 내가 공송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청장님이 얘기한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은 일단 갑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신금을 울린 거야.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일단 반려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수리를 했으면 나중에는 절차 하자 주장하지 마라. 반려나 무효라는 것은 너네들이 절차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니들이 불편하지 않아 하고 넘어갔으면 나중에 그 하자를 주장하지 마라. 그래서 반려사유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니들이 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단계죠. 지금 와서 이거는 하자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소 내가 볼 필요도 없어.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불편하더라도 받았지 않았냐. 그러면 이거 써 있는 거다. 그럼 여기에 송달을 해봤어야지. 이런 식으로 간 거라고. 그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청장님께서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은 채 제출된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만약에 수리를 해버렸다면 나중에는 그 하자를 주장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메인 판단에서의 좀 방론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저 밑에 거라고. 왜 나왔는지 알겠죠? 의리 하소연하려고. 내가 여기 저 한국 주소 쓰지 않았냐. 하소연하면서 나온 얘기라고. 그 얘기인데 요즘에 시험 경향이 너네 이런 쪽도 봤어 하고 자꾸 나오기 때문에 판례에서도 중요한 부분 말고 이런 방론적인 거 판단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되더라고. 그래서 같이 밑줄을 넣는 겁니다. 같이 밑줄.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 하나 더. 절대 조문은 확장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불완전한 논리학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확장하면 안 됩니다. 그냥 힘 있는 자가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려사유 그냥 넘어갔으면 하자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5조 1항 제외자가 특허관리인 없이 한 경우로 한정하세요. 이게 다른 반려사유도 다 해당된다 그렇게 확장할 수가 없다고. 사건마다 달라진다고. 법은 제가 지금 주장창 억울하다고 저번 주에 변론 가서도 이거 다 조작이고 나 억울해 죽겠다고 지금 거짓을 하고 증명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모르시냐고. 거짓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고 제가 막 그렇게 했는데 뭐가 됐건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몰라 논리 다 모르겠고 그냥 이건 A야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법이. 공부하실 때도 절대 일반화하시면 안 돼. 더럽고 치사하기 때문에.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5조 1항이 아니고 뭐 엉뚱한 거 갑자기 반려사유도 지나갔으면 하자 주장할 수 없다면 그거는 의심해봐야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사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사안을 살짝 각색을 좀 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사안 읽으면서 수업 때 들었던 거고 요거 조금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드시면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 내가 그냥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약간 각색을 많이 하거든요.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 3페이지 보면 원심 판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건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대법원 입장에서 그 전 단계를 원심이라고 합니다. 원심. 우리 심심 그런다고 하죠. 심사, 심리, 심심 그러거든요. 시험 문제 나온 건 얘야. 근데 지금 얘가 있잖아, 3페이지에. 그거는 논리를 위해서 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요런 논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에서 좀 도움되거나 아니면 변리사로서 심판소송 변리사 할 때 재미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차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줄 쳐놓지 않은 것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가 2차나 좀 재미가 생겼기 때문에 더 나가고 싶다는 분은 간단히만 보시면 돼요. 판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했었구나 이렇게. 그리고 6페이지에 참고 내용 같은 게 모든 판례에 있지는 않고요. 몇 개 판례에 있는데 판례 노트는 제 개인적 분석을 최대한 배제해 놨습니다. 원문 그대로 넣어놨고 조금 몇 개 판례만 설명이 필요한 것만 맨 마지막에 참고 내용이라 해서 심사 기준 내용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 넣어놨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6페이지에 있는 참고 내용 있죠?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제가 일반화하지 말라 이런 것도 좀 넣어놨어요. 읽어보시면 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언급. 기본서는 조문을 전부 다 제가 분석한 사견을 넣어놨어요. 기본서가 두꺼운 게
그 조문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다 집어넣은 거라고. 근데 판례는 웬만하면 제 사견은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복잡하거나 한 것만 이렇게 조금 넣어놨다고요. 다음 6페이지. 그리고 우리 1차 시험에 나온 건 대법원인데 대법원이 뭐 2008 이게 소제기 연도예요. 연도. 2008년에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 다음에 후, 다, 도 이런 것들이 대법원 사건이거든요. 후는 뭐냐면 특허법원에서 올라온 대법원은 후라고 하고 다는 민사사건 대법원 올라온 건 다라고 하고 도는 아마 형사사건 대법원 올라온 건 도라고 하는데 이 특허사건, 민사사건, 형사사건 대법원 것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뒤는 이제 1년 번호. 예를 들어서 2008 허. 이건 허는 우리 특허사건 중에 특허법원 단계거든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게 시험 문제 나와. 근데 몇 개는 저 허에도 제가 밑줄 쳐놨어요. 밑줄 쳐놓은 거 보면 허 판결이지만 뭐라고 설치하고 제일 끝에 괄호 열고 대법원 뭐뭐뭐 참조라고 돼 있어. 그건 대법원 판결문 갖고 왔다는 소리야. 그게 6페이지예요. 이건 내가 밑줄도 안 쳐놨는데 2008년 1647에서 뭐뭐라고 써있고 맨 마지막에 대법원 2005 5월 27일 선고 2003 후라고 돼 있죠. 이건 대법원 거니까 대법원 판결이라고. 그런 것들은 제가 특허법원 것도 갖고 왔다고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1차 시험은 법과 판례인데 그게 구속력 있는 애들을 시험 문제 내겠다는 거고 판례라는 것은 사실 대법원도 구속력은 없어요. 유능한 변리사는 혹시 기억나세요? 기본 강의 때 대법원도 바꿔버릴 수 있는 게 유능한 변리사. 지금 마음대로 다 만든 게 그 유능한 변리사다. 그게 전원합의체라고 기존 판례 바뀌어버리고 지금부터 내가 진리다. 이게 돼요. 되게 이상하죠, 법이. 그동안에 다 A면 X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진리야. A면 Y야. 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드럽고 치사하단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대법원은 판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좀 약해. 법조문은 국회의원이 바꿔야지 바뀌는데 이건 막 바뀌어. 대법원도 구속력은 좀 약하지만 특허법원은 더 약해. 특허법은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대법원도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대부분은 존중합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시험 문제. 뭔 소리인지 알겠죠? 지금 시험 얘기한 거예요. 근데 2차는 여기서 많이 나와. 특허법원 거. 아직 논리가 정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네 생각은 뭔지를 하나도 묻기 때문에 제가 2차 대비를 위해서 특허법원 것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건 1차에서 시간 없는 분들은 넘어가시면 돼. 6페이지는 뭐 밑줄도 안 쳐놨는데요. 얘는 X가 이게 1번에 1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1번에 1. 1번에 1이고 1번에 2는 이게 다 필요 없어. 당사자 또는 대리인 중 처음 송달받은 때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 공동출원 사건에서는 보통 회사하고 대학교가 그렇게 공동출원하거든요. 대학교 교수님하고 회사하고 공동연구해서 아무나 송달받으면 그 송달 효력 발생해요. 대표자 선임하지 않았으면. 특허법 11조는 2인 이상이 절차 밟을 때 각 호상 1회 이거 출전투 신청 불복에서 특복된 거죠. 그거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이 말이 각자가 아무나 혼자서 서류 제출해도 절차 밟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서류 제출 쪽이긴 해. 다만 대표자 선정했을 때에는 대표자만 서류 제출할 수 있어요. 대표자 아닌 사람이 서류 제출하면서 절차 밟으면은 외울 필요 없는데 이거 아마 무효될 겁니다. 공동출원이 대표자를 선정해서 특허청에 신고하지 않은 이상 거절결정서도 공동출원 중 한 명한테만 보내버리면 전원에게 송달받은 효과가 나온다. 이게 11조 조문은 아니야. 근데 11조를 확장 해석해서 받을 때도 11조는 제출하는 거예요. 받을 때도 아무나 받으면 송달 효력 발생하게 하자. 이렇게. 다만 아까 얘기했죠. 공송달은 아무나 받은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때는 아무나 받지 못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전원이 받지 못하면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2번은 이렇게 잡아두시면 돼.
보통은 실무에서는 다 대리인이 있습니다. 이게 특허 사건 비싸게 가니까. 그럼 당사자가 여러 명, 대리인이 여러 명, 그 중에 아무나 제일 먼저 받은 사람부터 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페이지 창구 판례도 똑같은 겁니다. 당사 대리인 중 아무나 그냥 먼저 받으면 받은 게 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3번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그 조문 특강에서 마지막 시간에 또 했다. 파트 1 첫 시간에도 했고 파트 8 마지막 시간에도 했는데 PT 출원은 대표자 강제로 특허청에서 정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뭔지 알죠? 대표자 얘기 나오길래 그냥 같이 넣어놨다고요. 네, 송달이었습니다. 절차 총칙이 생각보다 판례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간. 기간은 뭐 아까도 얘기 나왔네.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 쟁점 이렇게 있었죠. (7페이지) 1번 이거 바로 읽고 갑시다. 밑줄 출원인과 대리인 중 아무라도 처음 받았을 때 거저 결정 받은 날이 찍혀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3개월 카운팅 시작하는 거야. 거부심 받은 날부터 3개월이잖아. 아무나 제일 먼저 받은 날부터 3개월 카운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저는 이거 시험 문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차에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잠깐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또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최근에도 또 있었나 봐요. 특허범 사건이 또 있더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게 큰일 날 상황인데 여기서 갑이 출원했어요. 을 대리인 줬습니다. 이 대리인 위임장 줄 때 그냥 각색 할게요. 이 대리인한테 포괄임 줬어요. 포괄임 뭔지 알죠? 내가 포괄임 등록번호라고 이따만 알아둬라 했잖아. 이따만. 개별 사건마다 위임장 내는 게 아니라 미리 포괄임장 내서 특허청이 등록을 해보면 얘 그냥 전부 법정된 차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포괄임했다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거 주고 심사 청구하고 진행됐는데 거절 통지 나오고 거절 결정돼 버린 거야. 이 의리 송달 받았어요. 보통 대리인한테 줍니다. 특허청에서도. 근데 이게 이제 송달 받으면 사무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직원분들이 먼저 우리가 송달이 직접 우편 온라인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왔습니다. 직원분이 온라인으로 다운을 받아요. 사무실 그 대표 변리사 공인증서 직원들이 다 갖고 있어. 그래서 그걸로 글쎄 우리 특허 사무실에서는 횡령 사건 난 그런 건 들어본 적 없는데 우리 직원분들은 개인 사무실이면 대표자 공인증서 다 갖고 있고요. 법인이면 법인 공인증서 다 갖고 있거든요. 직원분들이. 맘먹으면 다 할 수 있지. 근데 어쨌건 직원이 공인증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받으면은 요거 이제 프린트해줘서 담당 변리사 이거 누구 사건인지 변리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담당 변리사한테 프린트해서 갖다 줘요. 이거 날라왔다 처리하세요. 그럼 담당 변리사가 그걸 고객한테 보고하고 진행하는 거야. 근데 중간에 직원이 다운받고 프린트해 가져가는데 사건이 너무 많아서 갖다 버려버린 거야. 실수로. 프린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당 변리사도 몰랐고 직원은 다운받아버렸고 그런 상황이 가끔 나와. 이게 재작년에 또 나왔나 봐. 재작년에 특허범 사건 또 나왔어요. 을에게 송달이 됐는데 여기 직원이 다운을 받았어요. 이거 직원이 실수로 밟아서 찢어버렸어요. 갖다 버려버렸어. 변리사도 몰랐던 거야. 그러고서는 3달이 지났습니다. 3달 지나고 사무실 난리 터진 거지. 고객이 내 거 어떻게 됐어요? 봤더니 막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저 웃긴 놈이네 하면서 갑이 거부심 청구합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거부심 청구하면서 뭘 주장하냐면 첫 번째, 거불심의 3개월 카운팅이 뭔가 받은 날부터예요. 근데 조문을 보면 132조의 17인가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거불심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여기 누가 받았을 때부터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말장난합니다. 이거 저 바보 같은 을은 전날 받았는데 저 아주 웃긴 애들이고 내가 저 민사상 손해배상 걸어버릴 거다. 저거 저렇게 되면 손해배상 걸어옵니다. 고객이. 내 사건 1,000억짜리였는데 네가 날렸다 이러면서. 좀 민사 걸 건데 나는 아직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받은 날부터 3개월 따로 잡아라. 그러니까 을이 받으면 을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있는 거고, 갑이 받으면 갑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있는 거고, 누군가가 받으면 각자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있는 거다. 내가 받은 날부터 3개월 따로 잡아라. 이렇게. 주장 1. 나 받은 날부터 3개월 따로 잡아라. 이거 주장하고, 그 다음에 2. 우리가 심판소송 가면은 이게 하여튼 심판소송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략을 하나로 가질 않아요. 이걸 이제 예비적 주장이라고 해서, 이거 안 해줄 거야, 혹시? 이거 안 해주면 그 다음에 이런 거 해줘라. 전략 하나 더 잡아. 이거 안 해줄 거면, 이거 안 해줘서 우리 반납 3개월 끝났다고 할 거면, 나 이거 추후 보완하겠다. 추후 보완이라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야, 저 사무실에서 갖다 버리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해주는데 내가 거부심 어떻게 진행하냐? 이거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두 개를 주장해. 와는 0.1초 만에 끝났네요. 아까 했죠. 당사 대리인 중 처음 송달받았을 때 효력 발생하는데, 이제 을은 이거 포괄미일이라는 게 서류를 받는 것도 대리를 받은 거야. 아니, 대리인은 전부 다 위임장에 너 이 일해라, 이 일해라, 이 일해라 이걸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포괄이임은 서류 송달도 다 줘버린 거야, 갑이. 대리인 맞다고. 아니, 추론에 대한 대리인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대리인하고 각 다 대리인들이 다른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위임장에 써줘야 된다고. 포괄이임이 다 써줬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서류를 받는 것도 대리인이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서류를 받는 게 대리인이 아니었으면 얘는 엉뚱한 사람한테 간 거 아니야. 그럼 당사 대리인 좀 안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얘는 포괄이임 받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맞아. 대리인이 맞아서 이건 끝났어. 당사 대리인 중 아무나 받은 때부터였거든. 이거 대리인 맞으니까 이날부터 3개월. 이거 끝. 1번은 끝. 그럴 때 써먹는 게 포괄이임. 1번은 이 포괄이임 받았기 때문에 얘 대리인 맞고 얘 여기 받은 날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가 추후보완이 여기 17조인데요. 여기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라는 말을 합니다. 참고로 이건 다 외웠죠? 우리 저 조문특 강의에서 전부 다 그냥 0.1초는 외우라고 했었는데, 추후보완이 조문이 4개가 있습니다만 17조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고 나머지들은 정당 사유예요. 그건 다 외워놨죠. 여기도 조문에 누가가 없어. 누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추후보완 가능한지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나한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은 추후보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근데 판례가 그렇게 가진 않았어. 판례가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특박권자, 특허권자 도와주려면 갑의 주장을 채택해줘야 되는데 채택해주질 않았어. 왜냐하면 이거 제3자 불이익 있다고 봤거든요. 제3자 입장에서는 기본가입 때 주구장창 말씀드렸는데 경쟁사는 여러분들 변리사로서 그 일도 합니다.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석하는 것도 변리사 업무 중에 하나예요. 제 특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분석을 해드린다고. 특허 안 나오면 대놓고 모방이 되는 거거든. 이거 경쟁사 입장에서는 저 바보 같은 애가 거저 입장에서 받았는데 거부심 안 하네. 죽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모방 준비할 수가 있다고. 근데 모방 준비하고 있는데 거부심 들어가서 특허 나와봐. 걔 공장 다
깨 부시는 거예요. 치매 예방 청구 들어간다 그랬잖아. 공장 다 부셔버리고 공장에 빨간 딱지 붙인다 했잖아요. 이게 제3자 불이익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후 보완이라는 것은 함부로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추후 보완 인정해 주면 제3자가 예측이 하나도 안 돼. 너무 심각해져. 지금은 너 보호를 못 해주겠다. 제3자 불이익이 세져서.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추후 보완은 법원은 갑에게만 보질 않고요. 감, 네가 술 마시고 소울까지 다 맡긴 을, 그 다음에 을이 직접 고용한 직원, 이 전부 네가 책임져라. 그게 임의 대리의 취지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대리인, 그 다음 대리인 직원까지 모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건 대리인 직원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 실수한 거거든. 책임질 수 있다는 게 실수했다라고요. 대리인 직원이 실수한 것도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게 임의 대리의 취지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3자 입장에서 너무 불이익해진다. 그래서 넌 못 봐줘. 이렇게 된 겁니다. 얘는 2차 시험에도 나와야 돼. 2차 시험에도. 논리가 몇몇 스텝을 밟기 때문에 아까 7페이지는 요거였고요. 값 받은 날가 안 된다. 출원인 대리인 중 아무나 최초로 받은 날부터 3개월 잡힌다였고 그 다음 거 8페이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 갑이죠. 갑이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하였던 사유를 말하고 여기서 그 책임질 수 없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에는 본인만이 아니라 갑만이 아니라 대리인 이게 을이고요. 대리인 보조인이 대리인 직원이요. 병이요. 병까지도 전부 다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도 실수가 없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강의에서 저런 거 밑밥 깔아놨었거든요. 임의 대리라는 것은 술 마시고 너에게 소울을 다 맡긴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가 실수를 하던 말던 그거 다 내가 책임질게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고 신뢰가 되는구나 너는 진짜로 이랬을 때 맡기거든. 거기서 나온 거. 여기서 실수하면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실수했잖아. 얘하고 소울을 나눴잖아.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사죄드리는 거지. 사죄드리고 손해배상 꼭 하셔야겠어요? 그러면 몇몇 사무실은 그 보험도 가입해놓긴 했거든요. 저희 보험료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던가 무마 좀 시키고 그다음 얘는 이제 뭐라 하는 거지. 너가 돈 내라. 여기다 드린 돈 다 내라.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좀 옛날 일인데 좀 멘탈 약하신 분이 무슨 일도 있었어요. 큰 실수하셔갖고. 우리가 특허 쪽이 예민한 게 좀 많아, 이렇게. 직원이건 변리사건 다. 네, 추후보완이었습니다. 지금 판례 강의 첫 스타트여서 생각보다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는 안 와요. 이렇게는 다 못해요. 그래서 여기 2차를 위해서도 자세한 내용도 많이 나왔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다 할 수가 없고 나중에 2차 가면 판례 심화 강의 또 있습니다. 또 할 때가 그 판례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지 못했던 건 또 2차용으로 깊이 있게 논리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원고 대리하고 피고 대리는 무슨 주장을 했었고 판사가 어떤 거에 신금이 움직여서 이쪽 편을 들어줬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하면 2차 답안지 외우거나 논리 전개할 때 많이 도움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1차에서 하는 이거조차도 잘 안 돼 있으면 2차 답안 절대 못 씁니다. 1-2는 별거 아니에요. 이건 잠깐 봤다가 뭐 쉬겠습니다. 1-2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거는 이제 제 동기 사무실 사건인데요. 더럽고 치사해갖고 이거 시험 문제도 안 나와요. 거저 결정이 나오면 내가 이거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사안은 제가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3개월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안은 다 거저결정 반납 30일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국법이 30일이었거든요. 그거는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판례 강의 기본 강의 끝나고 오셔야 돼. 그거 안 되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3개월이 되는 날에 이거 기억나세요? 기간 계산 문제?
마지막이 뜬금없이 막 토요일 나와. 그럼 다음 날에 심판 낼 수가 있어요. 3개월 계산했더니 여기가 토요일이야. 그러면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거부심 청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라고. 여기서 그 거부심에서 기각심결이 나왔어요. 기각심결이 추론이 증거입니다. 받은 날부터 30일 계산했더니 근로자의 날이었던 거야. 막날이. 그 다음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걸 드루크 치사에 각하 판결해버렸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청하고 심판원에서는, 근데 심판원은 이거 잘 안 한다 그랬죠? 기간 경과 시 반려시키는데 또 심판원하고 법원에서는 이거 이제 이해되죠? 기본관이 다 있으니까. 심판원이 방식이 지저분하게 겹쳤다 그랬잖아요. 법원에서는 기간 경과하면 절차 각하시켜버립니다. 서각하, 절차 각하 구분되죠? 주구장창했으니까. 심판은 각하 신결, 법원은 각하 판결이라고요. 이 치사하게 각하 판결해버리네. 근로자의 날을 이거 공휴일로 안 보겠다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특허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법조문에서 공휴일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지 아닌지가 사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허법원이 갑자기 치사하게 지들은 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니라,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만 규정이 되거든요. 14조는. 지들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니라. 그럼 뭔데? 지들은 그냥 다른 절차래. 그래서 특허법 적용 안 하겠대. 특허법 적용 안 하면 일반법인 민법으로 갑니다. 민법에는 근로자인을 대놓고 그 공휴일이라고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난 공휴일로 안 보겠대. 안 보고 다음날 낸 것을 기간 경과로 각하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거. 그 9페이지 밑줄이 심결에 대한 소가 이겁니다. 이 특허법원 가는 게 여기서 심결 취소 소송이라고 하고, 여기 결정은 결정 취소 소송이라고요. 이건 이제 심결에 대한 게 심결 취소 소송 간 거여서 심결에 대한 소라고 표현한 겁니다. 심결에 대한 소는 14조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근로자의 날 그 공휴일로 난 그냥 지금 안 보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민법에서 공부할 때 그런 판례도 공부했어요?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로 본 사건. 알겠어요? 넘어가고.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것까지 할까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 아니다. 이거부터는 잠깐 쉬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